자, 오늘은요, 요오드로 수많은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요오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삼중 음성으로 이제 농이 줄줄줄줄 흐를 때 요오드 하면 여러분 아까진기처럼 상처가 났을 때 소독하는 바르는 소독약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삼중 음성에 이렇게 유방통이 있거나 농이 줄줄 흐를 때 소독하는 그 바르는 요오드는 일반적인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요오드보다는 조금 더 요오드가 천연으로 된 물질들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방에 낭종이 있거나 또 유방의 통증이 심하거나 삼중 음성이거나 이럴 때 드레싱 할 때도 우리가 요오드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의 이제 주제들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오드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와요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오드가 과량이라서 갑상선 질환이 옵니까? 잘 모르시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를 좀 해봐야 아시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에 요오드를 가지고 많은 이 의학자들이 치료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기원전 2700년 중국에서는요. 중국의 가장 오래된 약초책이 바로 펜차오라는 책입니다. 이 펜차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갑상선 비대증이나 또는 종양, 암, 그리고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초류, 미역, 다시마, 톡과 같은 해초류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국의 가장 오래된 약초책인 펜차오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중국에서 암을 치료할 때 다시마를 계속 추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왜 이 후코이단이 많아서 한동안 막 암 환자들에게 후코이단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다시마를 미역기를 계속 드시는 이유가 여기서도 설명이 되죠. 중국에서 역시 종양을 치료할 때 다시마를 환자들에게 계속 먹였다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미역과 다시마는 요오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요오드로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은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려 BC 2700년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1500년에 이집트에서도 유명한 이집트의 의학 문서인 에버스 파피루스라는 책에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특별히 해초류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요오드가 부족할 때 유방암으로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것은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아주 대체의학의 아주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역시 미역을 유방암뿐만 아니라 갑상선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에게 미역을 치료제로 많이 추천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스에서는요 460년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갑상선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초류를 사용했다는 의학적인 기록이 있고요. 기원전 400년 중국에서 중국의 치료사 케응이 갑상선 비대에 미역, 다시마, 톳과 같은 여러 가지 해초류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고대에서도 치료의 역사에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대에서는 이 요오드로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1829년 프랑스에서는 장 루골이라는 의사가 지금도 많은 경우에 상처가 났을 때 대중적인 액상 요오드인 루골 솔루션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을 때 다들 아까진기 같은 요오드를 바르는 것처럼 루골 솔루션에서부터 이제 기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유럽에 만연했던 결핵 치료용으로 루골 솔루션이 쓰였는데 그 후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물이 감염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물을 소독하거나 또는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결핵, 매독, 기관지염에 특별히 이 루골 솔루션을 많이 썼는데 사실 이 루골 솔루션이라는 이름은 프랑스 의사 장 루골에 의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척추나 고관절에 질환이 있거나 통풍이 있거나 동상이나 화상 그리고 후두에 염증이 있을 때 그리고 천식이 있을 때 이 루골 솔루션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상당히 빠른 치유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1829년 프랑스에서부터 이 요오드를 활용을 했고요.
1830년대 네덜란드에서 역시 요오드가 매독 치료제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고호의 그름, 고갱고호 잘 아시죠? 당시 유럽 인구의 50%가 매독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매독을 호전시켰기 때문에 요오드 치료 없이 매독으로 생긴 뇌병변을 수술할 때 의료 과실로 간주했어요. 야, 요오드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의료 과실이다 하면 수술할 때 이제 슈처하기 전에 이 예를 들어 뭐 이제 수술용 메스를 집어넣고 잘못해서 이 봉합을 했거나 그럴 때 의료 과실로 간주하듯이 요오드로 드레싱을 하거나 소독하지 않고서 이 수술할 때는 의료 과실로 간주하기도 할 만큼 요오드가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누구의 그림, 누굽니까? 바로 빈센트 방 고흐는 한때 알코올 중독이나 매독을 앓는 여성과 동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매독을 앓고 있던 동생 테오에게 요오드로 이 매독을 치료하도록 추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만큼 요오드는 각종 감염 치료제로 많이 활용이 됐고요. 실제 요오드를 복용하면 각종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에 이제 요오드를 활용한 얘기를 보시자면 1840년에 프랑스에서는요. 프랑스의 의사 이 알프레드 벨포 박사가 요오드로 유방암과 난소 질환을 치료한 사례들을 많이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의사들은 유방에 통증이 있는 유방통이나 또는 유방에 시스트가 있는 유방 낭종을 가진 여성들에게 요오드를 유방에 바르라고 처방을 했는데 오늘날도 이것은 유효하죠. 그래서 삼중 음성이나 또는 허투, 뭐 호르몬성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유방에 통증이 있거나 또 유방에 시스트가 있는 분들에게 요오드를 유방에 바르도록 하는 것은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의학에서는. 또 어떤 의사들은 직접 이렇게 부풀어 있는 유방이나 난소의 병변이 있을 때 요오드를 인젝션해서 주사해 줄 때 증세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유방암 환자에게 요오드로 효과를 본 많은 임상적인 사례가 속속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요오드를 어떻게 활용했나 볼까요? 1899년에 미국에서는 당시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던 의학 교과서가 바로 이 머크 매뉴얼이라는 책입니다. 이 머크 매뉴얼에서 종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 1위가 뭐였냐면 요오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오드가 나한테 이제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를 이제 다음 강의부터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남북 전쟁 때 군인들이 요오드를요 물통처럼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처의 치료제로 활용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전립선에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치질 때문에 감초가 그 당시에 이렇게 흔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감초 대신에 요오드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방에 통증이 있거나 유방에 시스트가 낭종이 있거나 또 기관지염을 치료할 때도 요오드로 치료제로 활용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낫게 된 임상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상당히 요오드로 유명한 주예요. 1920년에서 1930년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자기네 주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 우유에 요오드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이오딘 스테이트예요. 요오드주. 그다음에 이 아이오딘이 프로덕트 생산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오딘 프로덕트 스테이트 요오드가 생산되는 주라고 새겨 넣을 만큼 자랑을 했어요. 그만큼 요오드가 널리 유방암에도 난소에도 전립선에도 매독에도 심지어는 각종 염증 치료에 요오드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요 이번 시간에는 요오드가 수많은 병을 치료하는데 특별히 갑상선 질환에 요오드가 어떻게 작용하지, 왜 이 갑상선 기능 항진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 또 갑상선 암 이럴 때 현대의학에서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일 때는 요오드를 제한하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일 때는 요오드를 적용하면서 수술 이후에도 신지로이드나 콤지로이드를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체의학이나 기능의학이나 영양의학이나 예방의학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에도 갑상선 종에도 요오드를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의학과 예방의학의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갑상선에 이제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발현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듯이 갑상선 비대나 결절이 이르러 옵니다. 특별히 갑상선 저하증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이 면역세포가 갑상선의 이를 공격해서 이 염증을 유발해서 갑상선을 파괴하는 질환이 바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볼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불리는 그레이브스 갑상선염은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기능이 항진되면서 심박동이 증가하고 체온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떨리는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이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 중에 바로 그레이브스 갑상선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할 때 오는 이러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 갑상선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일부에서는 요오드가 너무 과량으로 섭취했기 때문에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린다고 잘못 이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오드가 결핍되어 있을 때, 그리고 브롬이나 불소 같은 환경 독소 중독이 바로 갑상선 질환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요오드가 결핍되면 요오드 결핍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갑상선 암 환자들이 이렇게 오실 때 보면 남자분들이 거의 드물죠.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발병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립선 암 환자들이 갑상선이 같이 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체크하는 방법을 좀 배우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갑상선 기능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갑상선 검사를 하는데, 갑상선 기능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안에 녹아져 있는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를 수치로 확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주 검사하실 때 갑상선 기능 검사하듯이 보시죠. T3, T4, 띠록신이 잘 나오는지, 그래서 T3, T4로 전환이 잘 되는지, 그래서 띠록신이 호르몬을 잘 자극하고 있는지, 이런 기능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4개 걸렸다가 그 다음에 3개 걸렸다가 막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것처럼 마찬가지로 T3, T4 그리고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지 갑상선 기능 저하인지 진단하는 아주 정확도 높은 검사 방법을 바로 갑상선 기능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갑상선 띠록신을 스티뮬레이트 자극하는 호르몬이 잘 나오는지, 또는 T4로 전환이 잘 되는지, 프리 T3나 리버스 T3 혈액 검사, 대개는 갑상선 검사를 하실 때 갑상선 자극하는 호르몬과 T4 두 가지만 측정하는데, 사실 이 4가지 항목을 모두 검사해야 훨씬 정확하게 갑상선 기능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24시간 소변 요오드 브롬 불소 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체온이 주로 오전에 일어났을 때 수은 체온계로 겨드랑이에서 잰 기초 체온이 36.7도면 이제 정상 체온으로 보아지는데, 저체온 증상이 있을 때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갑상선 기능을 체크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높으면, 갑상선을 자극하려면 갑상선 기능이 높을 때 자극할까요? 아니면 낮을 때 자극할까요? 갑상선 기능이 낮을 때 갑상선을 자극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낮을 때는 자극해서 올리겠죠. 항진증이겠죠. 자,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니까 따라서 호르몬 분비가 증가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세를 보면, 머리가 자주 빠지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일까요? 항진일까요? 저하증이죠.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고 고지혈증 증세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 갑상선 검사와 이제 고지혈증 검사를 같이 보기도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때는 주로 탈모 증세가 오고, 또 살이 쪄요. 체중이 증가하고, 그리고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이 오고, 마치 이제 부신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상당히 피로도를 많이 느낍니다. 그때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고, 반대로 이제 갑상선 기능이 너무 항진일 때는 체중이 쭉쭉 빠져요. 그리고 이 심장이 막 이렇게 부정매처럼 막 뛰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상당히 예민하고 날카로워집니다. 까칠해져요. 그때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으로, 호르몬이 과잉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이제 올바로 요오드를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갑상선 암 환자에게 이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결절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갑상선에 염증성 결정이 있는 사람, 여기 보세요. 여기 염증성 결절이 있는 사람에게 요오드를 적용했을 때 1개월 후에 보면 아직 결절이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결절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라디오 패크하고 루센트한 걸로 엑스레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고 약간 이런 꺼멓고 이런 부분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에 결절이 이런 염증성 결절이 있었는데 요오드를 적용했더니 점점 흐릿해지고 3개월 동안 먹었더니 결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예 안 보이죠, 결절이. 갑상선 종 환자에게 이 요오드가 어떻게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게다가 이제 갑상선 암 환자의 초음파를 보면 처음에는 여기 종양 부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오드를 적용하고 나니까 어때요? 결절이 아주 상당히 줄어드는 게 보이십니까? 이 정도로 줄어드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왜 갑상선 환자들에게 요오드를 적용하는지를 이것만 봐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희한하게 저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오실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 제가 이제 29년 동안 여러분들의 이 통계 데이터를 좀 뽑아봤어요. 저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동의를 얻고 이렇게 활용할 때가 좀 있는데, 보니까 참 희한한 제가 그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요 갑상선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한 환자의 사례를 좀 보세요. 남들은요 저보고 자꾸 살이 쪘다고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몸이 자꾸 붓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런데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사만 하고 나면 많이 안 먹는데도 상위 단추 채우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풀어요, 몸이. 몸이 힘들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특히 더 붓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규칙적인 식사보다 자세히 진단을 해보면 굉장히 폭식을 하세요. 한 번은 안 먹었다가 한 번 먹을 때는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안 내력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 이상이에요. 100 이상이 정상인데. 그리고 운동에 흥미가 없고 늘 피곤해요. 부신이 안 나오는 것처럼. 자, 이 사람을 좀 이제 진단을 해볼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하겠습니다. 24시간 소변 요오드 불소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 요오드 수치가 62%나 결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신 호르몬이 안 나오듯이 갑상선 호르몬이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건강한 채식, 저지방 채식을 시키고 요오드를 하루에 50mg씩 공급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로가 정상적으로 피로가 회복이 되고, 갑상선 환자들을 뭘로 분별하냐면 이게 목이 약간 뚱뚱하고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목 주위가 날씬해집니다. 날씬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근력이 회복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분은 이제 자기가 갱년기 증세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갱년기 증세로 알더니 안면 홍조 증세도 사실은, 그래서 갱년기 때 요오드 결핍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루나를 드시죠. 클로렐라 앤 스피루나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조금 더 심각할 때는 요오드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면 홍조가 이제 갱년기 증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요오드를 적용했더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는 증세가 없어지고 소화도 이제 잘 돼요. 이 단추도 안 잠기던 게 이제 잘 잠기고, 배변 활동이 안 돼가지고 늘 변비로 고생했는데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가장 좋은 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요오드를 적용했더니.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끊게 됐습니다. 자, 많은 사례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겨울에 하수도가 얼어요. 하수도가 얼어버리면 물이 나옵니까? 동절기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일부터 굉장히 며칠 동안 춥습니다 하면 여러분 집에 뭐 하세요? 수도꼭지 물 틀어놔요. 왜?
하수도가 얼지 않게 하려고. 하수도가 얼어버리면 물이 흐르지 않아요. 이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 혈액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도가 얼지 않기 위해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하수도가 얼어버려요. 몸의 기능이.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 대사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요오드가 결핍되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별명이 있어요. 자, 한국에서는요. 엑스레이 찍을 때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한국에서는 2만 원인데 미국에서는 40만 원을 줘야 찍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병이 났다, 암에 걸렸다 하면 한국으로 다 나오시는 이유가 한국엔 진단비나 처치비가 비용이 많이 싸죠. 예, 게다가 MRI가 한국에서는 5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의료보험 수가에 의료보험 공단에서 많이 이제 제공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MRI 찍는데 4,500만 원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갑상선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가난한 사람의 갑상선 검사가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만 봐도 이 사람의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갑상선 검사 대신에 뭘 한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콜레스테롤 검사를 일컬어 다른 말로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갑상선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만 봐도 갑상선 기능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가난한 사람의 갑상선 검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콜레스테롤은 갑상선 기능과 연관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오드가 결핍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상선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을 볼 때 항상 갑상선 기능하고 같이 봐요. 근데 꼭 두 개가 세트로 다닙니다. 유방에 문제 있는 분들 보면 꼭 요오드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같이 따라다니는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팁을 얻으신 거예요.